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그 2과목이죠,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대안투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 과정이니까 여러분 그 협회에서 나온 이제 교재 갖고 계시죠? 24년도에 이제 새 교재가 나왔는데, 예,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작년 교재 갖고 계시면 그거 보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교재 내용을 저는 이제 PPT 교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제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지장 없으실 거예요. 대안투자. 예, 그 과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이제 그 5문항 출제되는 건 다 아시죠? 크게 보면 이제 대안투자 상품, 그 특징을 간단하게 볼 거고요. 크게 이제 5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부동산, PEF, 헤지펀드, 특별자산펀드, 신용 파생 상품이란 뜻이고요. 이와 같은 이제 5가지가, 예, 그 대안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시험을 놓고 보면, 요, 헤지펀드가 중요하고, 신용 파생 상품이 중요해요. 내용이 좀 많고요.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도 잘 되니까, 특히 이제 신경 쓰시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좀 상세 설명 드릴 거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분량이 많은 편이고요. 내용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잘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살펴볼게요. 1장 이제 대안투자 상품, 뭐, 대체투자, 대안투자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섹션 1, 이제 1절이란 뜻이죠. 1절이 그 대안투자 상품이 이제 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크게 2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상품이냐, 이제 대체에서 나온 대안투자 상품이냐. 그 전통 투자 상품 그러면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제 외환이 되겠죠. 환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친숙한 자산.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대표적인 이제 전통 투자 상품이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주식형 펀드, 채권형, 섞여 있는 혼합형, 여기 이제 MMF 있죠, 여러분. 단기 금융 펀드. MMF는 주로 이제 채권형에 가까우니까 이것도 전통 투자 상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투자 또는 이제 대체 투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투자 대상이다,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걸 우리 이제 공부할 건데, 헤지펀드, 부동산, 일반 상품, 뭐, 인트라스트럭처, PEF,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대안투자 상품이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요 상품 열거하고 요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MMF 있지 않습니까? MMF는 전통 투자 상품으로 봅니다. 주로 이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것들 아닙니까? 예, 부동산 펀드만 좀 주의하면 되겠죠? 부동산은 우리 굉장히 친숙하지만,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예, 대안 투자 상품 이제 특징, 전통 투자 상품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겠다. 자, 요거 별표 칠게요.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겠습니다. 점수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특징들이 쭉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다? 전통 투자 상품,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상품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낮은 상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상관계가 낮다는 건 무슨 뜻이다? 결합하면은 이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분산 투자 효과. 자, 그런데 이제 요 말까지, 낮은 상관계를 갖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조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높아지는 형태의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헤지펀드 있지 않습니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형태도 나타나는 추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대안투자 상품은 주로 어디에서? 자, 이런 말 기억해야 되겠죠? 예, 장외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성이 떨어져가지고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환매 금지 기간을 이제 갖고 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펀드, 특히 개방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매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간도 이제 일반적으로 길다. 짧은 게 아니고 길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 매수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매수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올라갈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건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 돈을 차입하고 공매도 하고 주식을 빌리는 거죠. 또 파생 상품도 활용하고 예,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한다. 따라서 예, 위험이 좀 높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고 규제도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전통 투자 상품에 비해서 자, 주로 이제 3호 형태가 많습니다. 대안투자 상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층들이 주로 가입하죠. 그래서 기관이나 거액 자산가, 소액이 아니고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도 이제 가입할 수가 있다. 여전히 여러분 이제 뒤에 우리 헤지펀드 같은 거 다룰 텐데요. 그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3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전통 자산에 비해서 이제 나온 지가 예,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과거 성과 자료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거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운영자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스킬이 중요하다. 예, 보수율이 높은 편이다. 이제 그 운영 보수 있지 않습니까? 펀드 운영하는 보수. 그게 높고 그것만이 아니고 성공 보수도 함께 징구한다는 거예요. 성과가 좋으면 성공 보수도 추가로 징구한다. 사실은 예, 이 운영 보수 이게 이제 운영 보수 얘기하는 건데 예, 그거보다 이 예, 성과 보수, 성공 보수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그게 대안투자 상품의 특징이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나올 수 있다. 자, 하나 더 곁들여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 표가 있을 거예요. 수익과 위험 측면에서 예, 전통 투자하고 이제 그 우리 공부하는 대안 투자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익의 원천이 다르고 또 위험도 다르다. 전통 투자 그러면 이제 항상 주식 채권 떠올리면 되겠죠. 주로 이제 시장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사전에 자산 배분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확정하고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이게 이제 위험 요소인데 대안 투자는 조금 다르다. 운영자 능력이 성과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누가 운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위험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이제 키운다. 위험 관리가 수익 요소가 된다. 그럼 여기도 이제 위험이 많을 텐데, 물론 이런 위험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험. 왜? 장외에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니까 유동성 위험이 크다는 거고요. 자, 이제 M2M 그래서 마크 투 마켓 리스크. 그러면 장외에서 거래되면 여러분 시장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교재에는 이렇게 영어로만 나와 있는데, 요런 리스크 그러면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리스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운영자 능력이 성과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운영자, 예, 운영력 이제 위험이 있다. 네, 여기까지 묶어서 예, 대안투자 상품의 이제 특징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1장은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럼 이제 5가지 우리 대안투자 상품을 공부할 건데 그중에 이제 부동산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1과목에서 부동산 나왔었죠? 물론 그거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복습하시면은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좀 같은 내용들도 일부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란 말이 있죠? 부동산 금융. 그럼 뭐예요? 금융이란 말 아시고 부동산 다 아는 말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거래. 예, 그게 이제 부동산 금융이 되겠죠? 근데 왜 별표를 쳤냐면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은 그게 주택 금융하고 예, 수익형 부동산 금융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더라. 그럼 주택금융이라는 건 뭐냐? 흔히 여러분 우리가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주택금융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뭐가 담보가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걸 주택금융.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수익형 부동산 금융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무슨 뜻이다? 부동산 자체가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거죠.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그것을 전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금융이 되는데 이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부동산 증권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 이 두 가지는 수익형 부동산 금융.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창출하는 현금으로 그걸 전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다. 자, 부동산 증권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ABS, MBS, 리츠, 부동산 펀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관련된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서 아니겠어요? 그다음 부동산 개발 금융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막대한 자금, 그것을 이제 조달하는 건데, 이 다른 말로 이제 그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하죠. PF 대출. 이제 이걸 말하는 거다. 자, 나중에 이제 문제도 우리가 풀어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수익형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다, 틀리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금융이라 하죠. 그거 틀렸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뜻이죠. 요 대출은 대표적인 주택금융에 해당한다. 이거 바뀌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이고, 수익형 부동산 금융이 여기에 들어갈 말이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좀 전에 이제 부동산 증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ABS, 이것도 이제 1과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셨다고 보고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자산 담보분 증권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자산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 자산 보유자는 이제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일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거죠. 완전히 매각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유동화 전문회사 SPV, 특수목적회사다. 그래서 영어로 SPV, SPC. 얘한테 매각을 하죠.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자산을 가지고 새롭게 포장해서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 ABS가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요 ABS를 사게 되면 이제 자금이 이렇게 얘한테 이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조기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제 일종의 담보부 증권, 그게 이제 ABS가 되겠죠. 자, 이제 말로 표현할 때 자산 자체, 이 자산에는 사실 이제 제한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현금 흐름에 착안해가지고 이를 자산 소유자, 원주인이 되겠죠. 예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ABS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를 그때그때 설립해야죠. 특수목적회사, 서류상의 회사란 뜻이죠. 유동화 전문회사한테 넘기고요. 그러면 얘가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 자산을 새롭게 포장해서 이제 발행하는 게 ABS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ABS. 그러면 이 자산 보유자는 ABS 발행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내는 거다? 조기에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이 자산, 아직 회수하지 않은 자산, 미리 매각했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요 투자자는 아시는 것처럼 요 매각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 현금 흐름을 나중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힘을 미리 이제 회피할 수 있고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거고, 투자자는 이 ABS가 일반적인 이제 자산들도 많지만 좀 이제 수익성도 높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다양하다. 분산 투자 기회가 된다. 굳이 이런 말도 여러분 그 지문으로 시험에 나올 때 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현금으로 확보해서 유동성 회피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 입장이냐? 투자자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겠죠? 자산 보유자 입장. 자, 이번에는 MBS입니다, 여러분. MBS도 ABS의 일종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가 포괄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 기초자산이 딱 모면은 MBS예요. 모기지죠, 모기지, M자가. 그러니까 저당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우리 이제 저당권, 은행이 확보하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저당권이 기초자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MBS. 자,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산 보유자가 이게 대출 기간이 대출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확보해놓은 저당권, 요게 이제 저당권이죠. 모기지. 요걸 매각하는 거죠. 그리고 MBS를 발행한다. 이제
예, 비슷한데, 여기 여러분 ABS와 이제 다른 점이 좀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MBS는 이 주택 저당 채권, 다른 말로 이제 저당권이 되겠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예, 유동화하는 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ABS 그림에서는 유동화 전문회사만 있었어요. 영어로 이제 SPV 또는 SPC 다 아시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때 설립됐다가 현금 흐름 지급이 완료되면 없어지는 특수목적 회사란 말이에요. 설립했다 없어지는, 즉 서류상의 특수목적 회사가 되는데, 이런 구조도 있지만 MBS는 이 상설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은 특수목적 회사가 아니고 이 업무를 영위하는 상설회사다. 예를 들면. 예, 그런 구조도 갖고 있는 게 MBS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할 때 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유동화 중개기관. 요런 차이가 있구나. 자, 부동산 증권 중에서 이제 리츠, 이것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다?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형 펀드 아닙니까? 근데 근거법이 자본시장법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거 펀드 아닙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제 펀드인데 회사형 펀드,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영어로 리츠. 그래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대신 투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이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겠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예, 투자자한테 이제 넘겨주는데 이 수익 배분이 이걸 이제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회사니까 회사가 수익을 주주들한테 주는 게 이제 배당이니까. 자,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 그게 부동산 투자 회사, 영어로 리츠. 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리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시장에 상장돼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폐쇄형이기 때문에 환매가 안 돼서 이제 상장 의무가 있죠. 그래서 상장이 돼 있어서 유동성이 높고 특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이제 펀드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액이 아니고 소액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한 주만 사면 되는 거고 증권이니까. 돈이 많으면 뭐 100주 살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드리는데, 그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던 지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리츠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때 적합한 형태다. 거액이란 말 이제 틀렸습니다. 거액이 아니고 소액 자금 투자할 때 용이하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금융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수익형 부동산 금융, 그걸 우린 주로 다루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증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교재 이제 순서에 부동산 투자 분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부동산 파트, 이번 시간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떻게 이제 부동산 투자, 좋은 부동산을 이제 고를 거냐, 이제 성과를 측정해야 되겠죠? 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과를 이제 미리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그럴 때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비율 방식이 있고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 뭐냐면, 비율 방식은 초년도. 현재 기준으로 초년도 값을 사용해서 초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수익 또는 이제 세전 현금으로, 그러니까 초년도 값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날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즉 간편하게 측정한다. 여기에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수익 환원율, 에코티 배당률,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자, 이런 것들은 비율 방식에 해당하고,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정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이제 발생하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추정을 해야 돼요. 투자 기간 전체 현금 흐름을 다 추정을 해서 추정할 수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는 거다.
예, 정교하게 측정하겠다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NPV라는 거, 수익성 지수, IRR, 그다음에 조정된 IRR. 이 IRR에 이제 재투자를 고려해서 이제 조정해서 계산하는 게 조정 IRR. 자, 요런 용어들, 요런 지표 나오면 현금으로 예측 방식, 여기 네 가지 나오면 비율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자세히 들어갈 텐데, 역시 이런 거. 수익성 지수. 그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율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 성과를 측정한다. 틀린 거죠.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이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 비율을 사용해서 투자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자, 초년도치를 이제 이용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동산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당장 코앞에 지금 얼마 수익 날지도 모르는데 미래치를 이제 아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초년도 이제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성을 측정하겠다.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NOI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 Net Operation Income이 되겠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요걸 이용하는 지표도 있는데요. 세전 현금 흐름은 요 NOI에서 부채 있지 않습니까? 내 돈이 부족하면 건물을 매입할 때, 그런 빌딩을 매입할 때 이제 차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부채 상환에 뺀 것을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NOI에서 부채 상환에. 올해 갚아야 되는 거 있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데, 요 그림은 이제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수익 환원율,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에쿼티 배당률, 이런 것들의 비율 방식인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자,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아닙니까? 밸런스 시트. 그 위쪽이 자산이고, 부채, 자본. 이건 이제 다 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에서 초년도 발생한 수익을 자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부채, 자본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산 대비 수익성을 평가하겠다. 그게 수익 환원율의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부채하고 비교해서 성과를 따지겠다. 이게 부채 부담 능력 비율. 그리고 자본은 자기 돈. 이제 에쿼티라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에쿼티 배당률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비율을 사용하는 거 네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단위 면적당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다.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제 부동산, 빌딩들이 이제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성과가 높을지, 이거 흔히 평당 시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당 시세를 비교해 보겠다. 단위 면적당 가격. 그래서 평당 시세가 지금 매물이 싸게 나온 거, 거기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했을 때, 단위 면적당 가격, 평당 시세, 이게 저렴한 거. 매입할 때는.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높은 거.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비교해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자, 이것은 요걸 전제로 하는 거다. 비슷한 건물을 비교해야지, 여러분. 강남 빌딩하고 강북 빌딩 비교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환원율. 요 산식이 좀 어렵더라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익 환원율, 영어로 이제 capitalized rate, 그래서 그냥 줄여서 cap rate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이제 수익을 뭘 본다? 빌딩을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초년도 NOI입니다. 분자에 초년도 NOI가 들어가고, 그리고 매각 호가. 이게 자산 아니겠어요? 건물 전체 가치가 이제 자산이 되는 거니까 매각 호가. 이걸 이제 매입 호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재에는 이제 매각 효과, 호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건물이 100억에 매각된 이제 빌딩이다. 근데 이 건물의 초년도 NOI가 11억이었다. 그러면 캡 레이트, 자본 환원율이 이제 몇 %가 되는 거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세가 100억짜리인데 매년 11억의 영업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11%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게 자본 환원율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 초년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치를 반영 못 한다. 미래 임대 수입. 또 이제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는. 그것을 반영한다, 반영 못 한다? 당연히 반영 못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분한다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나냐,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거죠. 미래가 아니고. 자, 제가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측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복습을 통해서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에쿼티 배당률. 흔히 우리가 에쿼티 그러면 이제 주식이죠. 또는 이제 자기 자본. 그걸 말하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얘는 NOI를 쓰지 않습니다. 에쿼티 배당률 계산할 때는 분자가 뭐다? 초년도 세전 현금 흐름을 씁니다. 이것을 에쿼티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이제 비율로 보는 건데, 이 에쿼티 투자액이라는 건 뭐냐? 자기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돈 얼마만큼 투자했냐? 그래서 이제 건물 그 매입 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차입금이 있었다. 그걸 뺀 순수 자기 자본. 그게 에쿼티 투자액이다. 요거는 이제 세금 제약이 전 세전 현금으로 앞에서 봤었죠? 요거는 이제 NOI를 주면 요거하고 부채가 있었으면 부채 상환액이 이제 발생하는데 요 차, 여기서 요걸 뺀 나머지를 갖다가 세전 현금으로.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세금 나가면은 이제 순수익이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매입 가격이 100억, 이제 건물이 차입금이 50억 있었다. 그러면은 에쿼티는 얼마가 돼요? 여기 50억이라는 느낌이 들어야죠. 왜냐면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 예, 빌린 게 50억이니까 에쿼티는 50억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전현금 흐름을 사용합니다. 이게 5억이었다. 만약에 NOI를 주게 되면 그걸 쓰면 안 돼요. 세전현금 흐름. 이걸 갖고 계산하면 10%가 되겠네요. 왜냐면, 예, 분자값이 5억이고 분모값이 5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에쿼티니까. 만약에 수익 환원율을 계산하게 되면 5억을, 이게 수익, 환원율이 이걸로 계산할 수가 없죠? 세전현금으로밖에 안 줬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100억을 쓰고 NOI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세전현금으로 에쿼티. 흔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그 ROE 다루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 이제 기업의 수익성 측정할 때 ROE 그거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ROE 그런 뜻이고요. 자, 비율 중에 이제, 예, 마지막, 부채 부담 능력 비율.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말로 보시면 됩니다.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요거는 뭐다? 초년도 NOI를 사용합니다. NOI. 그것을 차입 상환액으로 나눠서, 역시 이제 비율로 보는 거다. 이 분자가 수익이니까 이게 높은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초년도 NOI가 5억이라고 줘줬고, 차입 상환액이 4억. 매년 이제 4억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DCR, 부채 부담 능력 비율은 1보다 크게 나오겠네요. 5억을 4억으로 나누면 되니까 1.25. 이게 1보다 커야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1보다 작으면은 미치는 거죠. 투자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 지표는 대출의 위험을 측정할 때 이용하는 거다. 대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서 이렇게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건물을 사야 된다. 근데 갚아야 되는 게, 매년 갚아야 되는 게 6억, 더 크다. 그러면은 이 건물 매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나가는 돈이 더 크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예, 그걸 판단할 때, 이제 부채 부담 능력 비율, 이걸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집값이 물론 이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값이 올라갈 거 기대하고 건물을 매입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이제 은행 돈을 빌려서 그래서 월세를 놓고 그래서 다달이 월세가 100억이 이제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자가 만약에 120만 원씩 나간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채 부담 능력 비율에서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투자 의사결정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세 차이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현금흐름 예측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볼게요.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제 빌딩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임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면 매입해서 이제 임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이제 현금 흐름이 있겠다. 투자 기간이 N년일 때,
그 캐시플로우 이제 1년 후, 2년 후, 요걸 이제 미리 다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것의 현재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이제 PV라고 얘기하죠. 그럼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R의 1승, 이거 2년 후 현금 흐름이니까 2승, N승. 이렇게 해서 현가를 계산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현가끼리 비교하는데, 뭐와 뭐, 유입액. 예, 유입액이라는 건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이 되는 거고, 유출액. 이건 이제 비용이라고 흔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분석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건데, 예, 건물에서 들어오는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건물 살 때 들어간 유출액, 현가를 비교해서 이제 수익성을 판단하겠다.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입액의 현재 가치가 커야지 투자를 하는 거다.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아시는 거죠. 왜냐면 시점이 다른 걸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점이 다른 것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해야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가치를 이제 비교하는 거다. 자,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된 게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인데,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회사들이 이제 어떤 이제 신규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때, 투자안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것은 이제 부동산 성과 측정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분석할 때, 요 세 가지 지표를 많이 보는데, 자, 먼저 볼게요. NPV라고 Net Present Value, 수온 현재 가치. 요거는 이제 뭐를 보는 지표다? 앞서 여러분 그 현금 유입액의 현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액, 현재 가치. 이 두 개의 차를 갖다가 NPV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 개념이고 벌어들이는 거고, 요거는 쓴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 차가 NPV인데 이게 0입니다. 0보다 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0보다 작으면 미치는 거니까 기각. 근데 수익성 지수 이제 PI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분모 분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차가 아니고 현금 유입액의 현가, 들어오는 거를 분자해 놓고 나가는 유출액을 분모값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0이 아니고 1보다 크냐 작냐, 기준 수치가 1이라는 거죠. 1보다 크면은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채택. 일반적으로 1보다 작으면 기각. 자, 내부 수익률, IRR.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은 여러 과목에서 나옵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도 내부 수익률이고,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성과를 분석할 때도 요 IRR, 내부 수익률 이제 많이 사용하죠. 요건 NPV가 0이 되는 이제 그 금리를 찾아내는 거죠. 할인율이라고 부르는데, NPV가 0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얘와 얘의 차가 0이 되니까 결국 요 두 개의 현재 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 쉽게 말해 금리. 그럼 이게 10%일 때 두 개가 같아지냐, 11%일 때 같아지냐, 그것을 계산하는 걸 IRR, 내부 이제 수익률. 결국 이 내부 수익률은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 투자안의 이제 성과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해석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IRR이 어떤 건 5%짜리 사업이 있고 10%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IRR 10%짜리가 높겠죠. 프로젝트 성과가 당연히 크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IRR, 내부 수익률은 요것하고 비교해야 돼요. 조달 비용.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IRR이 플러스 값이 나와서, 높은 값이 나와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돈을 빌렸다, 그럼 조달 비용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IRR, 내부 수익률하고 조달 비용, 차익 금리가 있으면, 이거보다 커야지 채택을 하는 거고요. 작으면은 오히려 돈이 나가는 거니까 기각.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IRR을 계산해 놓고요. IRR이 시장 금리보다 높으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통상 이제 시장 금리로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 금리보다는 최소한 IRR이 높아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앞에 세 개,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자, 순현재 가치 NPV부터 볼게요. NPV. 자, 어떻게 계산한다? 차로 계산한다.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인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 성과를 지금 다루는데,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유출액의 현가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유출액의 현가 자리에 이게 들어갑니다. 현금 유입액 벌어들이는 거, 임대 수입 이제 쭉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초 건물 매입할 때 들어간 가격. 그런데 에쿼티 투자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돈. 이렇게 계산한다. 부동산 평가할 때는 최초 에쿼티 투자액. 자, 예를 들어서 90억을 투자해갖고 1년 후에 110억을 회수하는 프로젝트. 어떤 이제 투자안이 있다. 할인율을 10%로 적용할 때 NPV가 얼마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할인율은 10% 적용하고, 그러면 요거는 미래 돈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돈이고,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이 1년에 들어오는 110억이니까 요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1.1로 나눠야 되겠죠? 할인율 10% 적용하니까. 그러면, 예, 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초 에쿼티 투자액이 90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플러스 값이 나왔네요. 이게 0보다 크면, 플러스면 일단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그럼 여러 개 프로젝트가 있을 땐 이 NPV만 갖고 비교하면 이게 큰 게 좋겠죠? 자, 이때 이제 할인율,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날 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줍니다. 근데 이 할인율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도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인율을 책정할 때는 투자 위험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그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험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이 할인율을 적게 책정하면 어떻게 돼요? 10%가 아니면 5% 이렇게 책정하면 미래 돈의 현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커지는 걸로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수익성 지수, 뭐 PI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고요. 요거는 분모 분자로 보는 겁니다. 현금 유입액의 현가하고 유출액의 현가는 뭘로 보는 거다? 부동산은 최초 에쿼티 투자액으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자, 90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10억을 회수하는 프로젝트 앞에하고 똑같죠? 할인율 10%. 좀 전에는 NPV 값을 계산해봤고, 이번에 이제 PI를 계산한다 그러면 분모 분자니까 미래에 들어오는 110억의 현재 가치 1.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요거 10억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예, 최초 에쿼티 투자액 90억이니까 10억을 100억을 죄송합니다. 100억을 90억으로 나눈 값이니까 1보다 커지겠네요. 1.11. 자, PI는 1보다 클 때가 투자 가치가 존재하는 거다. NPV는 0보다 클 때가 투자 가치가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산식에 따르면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면 투자 수익의 현가가 최초 에쿼티 투자액보다 크다는 거다. 이게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 1보다 크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0보다 크면 요 말이 틀렸죠. 틀린 편이다. 1이다, 1. 자, 이것은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NPV도 있고, 그 똑같은 요소를 갖다가 차로 볼 거냐, 예, 나누기로 볼 거냐, 이거 아닙니까? PI하고 예.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볼 때는 어떤 걸로 투자안을 선택해야 되냐. 이제 그 사례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의 이제 미래 현금으로 다 측정한 거예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최초 에쿼티 투자 이렇게. 그럼 요걸 이용해서 NPV를 각각 계산하면 NPV는 요 두 개 차니까 얘는 16, 얘는 20, 얘는 10. 그러면 여러분, NPV만 놓고 보면 이 차가 제일 큰 게 요거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Y가 좋은 투자 아니냐.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PI를 계산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럼 PI는 분모 분자니까 116을 10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1보단 큰데 1.16. 다 1보다 크지만 얘는 1.154, 얘는 1.334. 이건 계산해보면 되겠죠? 40을 30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요 PI가 제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PI는 일종의 가성비예요, 가성비. 자, 이 차가 큰데, 차가 크면 물론 좋은 거지만, 이것은 처음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100억 단위냐, 1000억 단위냐. 그래서 가성비 차원에서 측정하는 게 PI이기 때문에, PI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두 개를 다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PI 값이 가장 큰 프로젝트 Z. 요게 좋은 투자안이 되는 거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내부 수익률 볼게요. 내부 수익률. 현금 흐름 예측 방식 중에서 이제 내부 수익률 IRR. 그러면 이것은 뭐다? NPV, 예, 순현재 가치. 이것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미리 계산한 거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렇게 100억 투자해서 1년 후 110억 똑같은 사례 회수하는 경우에 IRR은 그럼 몇 % 나올까요? 그러면 미래 1년 110억은 미래 돈이니까 요 110억을 1 플러스 R, 요 R 값을 찾겠다는 거죠. 1년의 돈이니까 요것을 1승으로 이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00억은 현재 시세니까 이제 100억을 빼야 되겠죠. 이게 0이 되는 0 값이 나오는 요 R. 요게 IRR이 되겠죠. 그럼 이제 10%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비교한다, IRR은? 단순히 이게 높냐, 낮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 IRR이 최소한 차익금리보다 높아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 돈을 만약에 빌린다 또는 시중금리보다는 높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업에서 지금 수익이 IRR만큼 나와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이거보다 더 높으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돈을 그냥 예금만 해도 시중금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봐야죠. IRR이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IRR이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IRR은 항상 비교를 해야 된다. 뭐하고? 우리 교재에 나온 걸 보면 차익금리하고 비교해서 IRR이 차익금리보다 높아야 투자 가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좀 어렵죠? 생소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소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요번엔 조정 IRR, 요거는 뭐냐면, 좀 전에 IRR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조정값을 또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럼 뭘 조정하는 거냐? 재투자를 고려해서 보는 거예요. 재투자. 그래서 조정 IRR이라는 것은 단순 IRR, 요게 좀 전에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NPV가 0이 나오는 이제 금리. 그것과 재투자의 수익을 고려해서. 왜냐면, 여러분, 1년 후, 2년 후, 이렇게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그걸 투자기간 말까지 재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앞에 IRR은 그걸 고려 안 한 건데, 그것까지 이제 추가 수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재투자를 통해서, 요걸 고려해서 측정한 게 조정된 IRR인데,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 IRR하고요, 재투자 수익률. 이 재투자 수익률은 그때 이제 시장 금리에 재투자할 거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금리, 요 재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게 조정 IRR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일종의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면 된다. 평균값. 자,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역시 판단하는 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재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재투자 수익이 생각보다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받는 게 조정 IRR이니까 조정 IRR이 단순 IRR보다 커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재투자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재투자 수익이 생각한 것보다 감소하니까 부등식은 이렇게 되겠다. 요거 판단하는 거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재투자 수익률 그러면 우리 채권에서 재투자, 이 표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투자 이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투자하는 시점의 시장 금리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다. 흔히 우리가 재투자는 그 투자자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 금리를 재투자 수익률로 많이 보죠. 일반화해서 거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재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좀 길게 가겠습니다. 부동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갈게요.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요. 앞에 우리 성과 분석하는 거, 부동산 투자 분석 파트를 좀 봤습니다. 좀 내용이 좀 이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상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금융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부동산 개발금융. 부동산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 부동산 개발 금융은 통상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 좀 상위 개념인데 이 프로젝트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부동산 개발 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금융 이제 영어로 PF 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PF 대출 부실이죠.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지금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사적으로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은 무슨 뜻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제 금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릴 때는 여러분 내 신용 또는 내 담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주겠다. 투자를 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 자체를 상환 재원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이게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 모기업, 차주, 돈 빌린 자죠.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는 기업 금융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점 있다. 그래서 요 돈 빌린 차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부동산 개발 금융에서 이 차주는 시행사가 되죠. 시행사한테 돈 달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하고 다르다. 일반 기업 금융은 그 돈 빌려간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갚으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프로젝트가 망가지면 같이 손해보는 거다. 자, 부동산 개발금융 이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도 요 그림이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주체들이 있는데 여기 핵심이 시행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행사가 이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아파트를 짓고 이제 분양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근데 시행사가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죠? 시행사. 또 이제 차주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얘가 신용도도 낮고 조망만한 회사예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아이디어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제 건물을 올릴 이제 사업 부지, 토지를 매입하고 또 관청 인허가를 받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실제 건물을 올리는 거는 건설회사죠. 시공사. 시공사하고 이제 사전에 계약을 맺고 얘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돈을 대는 그 주체들을 대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주단. 자금을 공급하는 거죠. 요게 얘네들이 공급하는 게 PF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PF 금융.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을 하니까 모델하우스만 지면은 이제 미리 분양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선분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요 돈을 얘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이제 묶어 놓는 거죠. 그 신탁회사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에스크로 계좌 그러면 위탁하는 계좌를 말하는 거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 한 주체가 넣다 뺐다 하지 못하도록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에스크로 계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시행사가 사업 부지를 이제 확보를 하고 시공사가 건물을 올리고 자금은 얘가 돈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요 분양이 돼가지고 들어온 돈을
얘한테 나눠주는 건데,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건데, 일단 이 돈은, 예, 위탁 계좌에다가 묶어 놓는다. 자, 가끔 나옵니다. 시행사, 시공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시행사가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 핵심 주체다. 근데 얘는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중소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얘 신용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얘가 하는 일이 뭐다? 시행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사업 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요. 관청의 인허가 작업을 얘가 합니다.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행사는 자녀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돈 없이 돈을 빌려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로 한 돈 다 주고도 분양이 잘 돼서 초과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에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초과 수익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분양이 성공하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걸 이제 기대하고 시행사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이제 시공사는 뭐 한다? 건축, 완공. 이걸 책임지는 건설회사를 말하는 거고. 요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시행사는 신용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금을 이제 빌리는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 금융.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서요? 시공사, 이 건설회사들이 지급 보증을 쓰죠. 그러면 대주단들은 얘 신용을 보고 누가 건설하는 거예요? 건설회사 신용을 보고 자금을 되는 거지 시행사 신용을 보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 신용이 이제 중요하다. 아, 그렇군. 그다음 대주단은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죠. 특히 이제 PF를 통해서 PF 대출을 이제 하는 데가 은행, 예, 부동산 펀드. 지금 우리 이제 이 과목이 부동산 펀드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뭐 이렇게 주체들이 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여러 대주단들 주체들이 많을 때, 자, 자금을 회수하는 우선순위가 일반적으로 있다는 거죠. 은행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은행이 제일 먼저 자금을 가져갑니다.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을 제일 먼저 회수하는 선순위가 은행한테 있고, 중순위가 부동산 펀드한테 있고, 얘네들이 마지막이죠. 시행사, 시공사가 제일 후순위에 있다. 이것도 좀 이해해 놓고요. 후순위지만 얘네들 약속한 거 주고 많이 남으면 시행사는 큰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대박을 맞는 거죠. 에스코로 계좌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냥 분양 수익금을 관리하는 외부에 위탁하는 계좌다. 자, 여기 전원이란 말 기억하면 됩니다. 개발 사업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는 계좌. 어느 특정 주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좌가 되겠죠. 자, 요런 이제 개념들이 존재한다. 자, 이건 가볍게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부동산 개발금융 이제 프로세스 절차가 있는데 그냥 제목 중심으로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시행사가 대상,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아파트 짓는 게 좋을지 그 후보군을 먼저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후보군을 몇 개 선정했다? 그러면 거기서 최적의 이제 선정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경기도 지역일지, 뭐 서울 지역일지, 뭐 사후관리, 뭐 단계별로 위험관리, 예, 이제 건설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몇 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착공 단계인지, 뭐 진행 단계인지, 분양 단계인지, 거기에 따라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PF 금융은 그러면 이제 언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냐.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정답은 아닌데,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업 인허가를 득한 단계부터 PF 자금이 들어가는 거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주단들이 돈을 대는데, 아직 사업 부지도 확보를 못 했는데, 근데 미리 돈을 대면, 그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부지 확보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PF 자금을 댈 때는 통상 이제 사업 부지는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까지 이제 득해야 된다. 만약에 관청 인허가가 투자를 해놨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면 엎어지니까. 사업 인허가, 부지 매입, 이게 다 시행사가 하는 역할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행사 역할이 끝났냐, 일단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왜 말씀드렸냐면, 이건 이제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이 이전에 미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브릿지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증권사들이 PF 대출하는 게 브릿지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사업부지 대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가 아직 사업부지 확보를 못했다.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허가가 아니고 사업부지조차도 아직 확보를 못했을 때 그 돈도 빌려줄게. 그걸 이제 PF 중에서도 브릿지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우리 교재 표에 보면 표 2-1에 그 개발 사업할 때 주요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을 어떻게 이제 줄일 수가 있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교재에는 이제 표에 내용이 많은데 세 가지만 뽑아서 특히 토지를 확보할 때,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주수가 많다. 거기 이제 땅 주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껌껌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안 좋다. 그게 혹시 이제 위험이 큰 거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파는 사람이 알박기 들어가면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전체 지주하고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토지 매입 계약. 이게 위험이 줄어드는 거다. 이걸 이제 개별 계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기도 해요. 틀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사업 위험. 예를 들어서 사업 부지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대주단들은. 돈을 대는 대주자는 회수를 해야 되니까 예, 매입한 사업 부지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확보하고, 요건 앞에 있었었죠, 여러분. 자금을 시행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 계좌. 요걸 관리하고요. 요 에스크로 계좌를 사실 대주단들이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청 인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허가가 일정 기간, 정해진 기한까지 이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트리거 조건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시공사가 채무 승인, 우리 돈 빼겠다. 우리 돈 뺄 테니까 건설회사인 시공사한테 돈 달라. 이런 조건, 트리거는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실효가 되는 거죠. 발동되는 이제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체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부동산 펀드.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데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건데, 자, 부동산 펀드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비율이 있죠, 여러분? 50%.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그게 부동산 펀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색깔이 부동산 펀드. 근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고 또 리츠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근거법이 달라요.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 얘는 부동산 투자일서법. 그러다 보니까 감독기관도 달라요. 펀드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요 국토교통부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계약형도 있고 회사형도 있죠. 신탁 형태를 띠는 게 계약형. 회사 구조가 회사형. 근데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회사형 펀드라고 보고요. 다만 공통점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형 펀드 아닙니까? 부동산 펀드는. 그래서 투자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폐쇄형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상장을 시키게 돼 있죠.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중간에 돈을 빼겠다 그러면 환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주식처럼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다. 자, 부동산 펀드의 기초자산. 예,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되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테마타운 등등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투자 형태하고 이제 수익이 좀 다른데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세컨다리 마켓. 우리 여러분 증권 얘기할 때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그럼 뭐예요? 발행시장, 유통시장 얘기하는 거죠. 발행시장은 신규 증권이 생기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은 투자자끼리 증권을 매매하는 시장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에서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면 개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분양 시장. 처음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그 개발 시장, 분양 시장이 1차적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이 되는 거고요. 세컨더리 마켓은 우리 아파트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집주인들끼리.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라이머리 마켓은 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분양을 이제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자금을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자 PF 대출이죠. 또는 개발이익. 이게 수익원이 되는 거고 요 시장에 펀드 자금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세컨더리 마켓에 투자하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니까 이미 완성된 건물을 매입해서 주로 이제 임대 수익을 얻는 또는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게 수익원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부동산 펀드는 주로 두 시장 중에서 어느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냐 우리나라 이걸 봤더니 세컨더리 마켓,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마켓 투자를 많이 하더라. PF 대출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가 자금 운용 방식 보면 뭐 정확치는 않지만 70% 이상이 다 어디로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PF 대출로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펀드는. 예, 이게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투자 방식보다 이제 좋은 게 있다. 물론 이제 임대 수입 노리는 부동산 펀드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PF 대출 형태. 개발이익이 버퍼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 외에도 분양이 정말 성공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플러스 알파. 개발이익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리고 대주단 구성이 용이하다. 인기가 있어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은행도 참여하고 펀드 자금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도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좋고 또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원금 회수에 따라. 일단 분양이 되면은 선분양하다 보면 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 아, 그렇군 정도 보시면 돼요. 달달 외울 필요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다. 어떤 부동산 펀드에서 그 자금이 PF 대출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행사가 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얘가 하려는 사업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얘는 신용도가 낮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부도가 나도 얘한테 돈 달라 못합니다. 근데 얘가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행사 부도가 날 때 얘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시공사 기억나시죠? 건설회사. 얘가 채무를 인수하는 이제 지급 보증이죠. 책임 준공 조항.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명문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신용 보강을 해놔야 된다. 즉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의 신용.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펀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매 시간 여러분 이제 끝날 때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간에 다뤘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유형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출 유형 그러면 이제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대안투자 상품입니다. 처음에 우리 다뤘던 거. 특징,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OX를 해볼까요? 대안투자는 전통 투자에 비해서 운영자의 스킬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운영자 능력. 보수율 높다 했습니다. 이거 맞네요. 전통 투자 상품보다 환금성이 낮죠? 그래서 환매 금지 기간이 있고 없고 있다. 투자 기간도 길다. 이것도 맞네요. 매수 중심 거래 방식과 다르다 했습니다. 차입도 하고 공매도 하고 파생 상품도 활용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중요하죠. 이것도 맞네요. 대안투자 상품으로는 부동산, 해지, PEF, 일반 상품, 크레딧 스트럭처, 신용 파생 상품, 인프라 스트럭처, 사회 간접 시설 그런 데 투자하는 거, 단기 금융펀드 등이 있다.
여러분 여기 요 틀렸죠 여러분? 단기금융펀드는 MMF인데 요거는 대안투자상품이 아니고 예, 전통투자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D가 틀렸죠? 그래서 만약에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A, B, C를 골라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수익형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을. 우리 이제 부동산 금융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금융하고 주택 금융으로 이제 분류한다 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금융은 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 벌써 틀렸네요. 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주택 금융이죠. 수익형 부동산 금융 중에서 이제 부동산 증권, 그 중에 ABS, 요거 발행을 통해서 자산 보유자는 어떤 효과? 초기에 현금 흐름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형을 회피할 수 있다. 맞네요. 요 효과는 자산 보유자가 갖는 효과. MBS, ABS의 일종이다. 근데 기초자산이 딱 뭐다? 저당권.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정확히 맞고요. 리츠의 지분은, 이거는 이제 주식 아닙니까? 리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요. 일반 투자자도 예, 소액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예, 성과 측정하는 방법. 비율 방식이 있었고 현금 흐름 예측 방식이 있었죠.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 중에 단위 면적당 가격이 비율 방식 아닙니까? 평당 시세 비교하는 거. 이것은 동질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맞고. 수익 환원율, 이제, 캡 레이트라고 표현하는 거. 미래 임대 수익과 매각 가격의 상승 잠재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초년도 NOI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미래치 반영을 못 해요. 자, 이거 현금 흐름 예측 방식, NPV, 요거는 차를 보는 거니까 0보다 크냐, 작냐. 플러스라는 건 0보다 큰 값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가 에쿼티 투자액을 상회한다는 의미다. 정확히 맞죠? 얘와 얘의 차를 NPV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 맞고요. 재투자 수익률이 하락했어요.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조정 내부 수익률은 단순 내부 수익률보다 낮아져야 되겠네요. 이 재투자 수익률이 영향 주는 게 조정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조정 내부 수익률은 처음에 계산한 것보다 작아지겠죠? 평균값이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번에는 PF, 부동산 개발 금융 이퀄 뭐다? PF 금융을 말하는 거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자본금이 작은 중소업체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 그래서 시공사가 보증을 하게 된다. 정확히 맞고요. 시공사, 건설회사. 자, 이제 사업 위험을 줄일 때 토지 확보하는 단계에서 사업 위험을 줄이려고 그러면 지주 수가 많은 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개별 계약을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예, 틀렸죠? 뭐가 틀렸죠? 개별이 아니고 일괄 계약을 맺어야 되죠? 전체를 한 번에 계약 맺는. 그게 위험이 작은 거다. 이게 틀렸고. 대부분 큰 사업에서는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이렇게 자금 회수 우선순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선순위는 주로 누구다? 제일 먼저 자금을 빼가는 게 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맞죠? 선순위 은행, 중순위 부동산 펀드, 그리고 맨 마지막 후순위가 시행사나 시공사. 자, 분양수익금, 분양대금 관리계좌, 그러면 이제 에스코로 계좌가 되겠죠? 이거는 개발사업자 전원입니다. 전원이 동의할 때 인출할 수 있다. 전원. 그럼 뭐예요? 거리가 먼 거 2번. 네, 첫째 시간 좀 길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